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거대한 배가 얼음물 속으로 기울어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배의 연주단은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고 음악을 연주했다고 하죠. 영화 속에서는 이 장면이 숭고한 희생이나 직업정신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조금 더 냉소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아직 괜찮다.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통제해 있다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장치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배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라면 어떨까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국경이 뚫리고 시스템이 붕괴되어 차가운 바닷물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정부라는 이름의 연주단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왈츠를 연주해 준다면 우리는 그걸 숭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나치 독일이 그랬으며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죠. 그런데 이 멸망한 국가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1초 전까지도 국민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외쳤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권력자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함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국가가 멸망해가는 와중에도 절대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와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은폐의 기술들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뉴스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정보의 차단 현상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가장 먼저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CIA 같은 정보기관도 있고 수많은 보고를 받을 텐데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재자나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의 리더 주변에는 예스맨들만 남게 되는 필연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제장관이 들어와서 각하지금 물가 상승률이 통제 불가능하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습니다. 우리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여러분은 그 장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망해가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보고를 반역이나 무능으로 간주합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예로 들어볼까요? 1945년 베를린 벙커에 갇혀 있던 히틀러는 소련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대들에게 징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들은 그 부대가 이미 전멸했다는 사실을 히틀러에게 보고하지 못했죠. 보고하는 순간 패배주의자로 몰려 처형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부하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거짓 보고서라는 가상현실 게임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소련 시절 지방의 농장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곡물 생산량을 보고할 때마다 수치를 부풀렸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시베리아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 거짓 보고들이 모이고 모여서 중앙당에 도착했을 때 서류상으로 소련은 미국을 압도하는 식량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상점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죠. 지도부는 서류상의 풍요와 창문 밖의 빈곤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를 겪다가 결국 체제 붕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즉 국가가 망한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위쪽 사람들도 진짜로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시간 끌기 작전, 일명 폭탄 돌리기입니다. 국가가 붕괴 조짐을 보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경제입니다.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즉시 뱅크런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경제 지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통계의 마법입니다. 혹시 그런 뉴스 본 적 있으신가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안정적이다라는 뉴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물가를 측정하는 장바구니 품목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폭등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슬쩍 빼버리고 가격 변동이 없는 성냥이나 단추 같은 품목을 집어넣어서 평균을 내는 식이죠. 심지어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은 아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 취급하거나 환율 정보를 국가 기밀로 붙여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화폐 개혁이라는 이름의 사기극입니다. 돈의 단위가 너무 커져서 0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정부는 0을 몇 개 떼어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건 경제가 튼튼해져서 화폐 단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죠. 하지만 이건 암 환자에게 화장만 예쁘게 해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병의 근원인 경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화폐 단위만 바꾸니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0이 붙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교묘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외부의 적 만들기입니다. 내부의 불만이 폭발 직전일 때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거든요. 역사를 보면 망해가는 나라일수록 갑자기 애국심을 강조하고 이웃 나라와의 전쟁 불사를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경제 파탄과 인권 탄압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군사정권은 뜬금없이 영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포클랜드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말비나스는 우리 땅이다라고 외치면서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부를 욕하던 국민들이 갑자기 국기를 흔들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독재자를 향해 환호를 보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참패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정권은 결국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패턴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특정 국가나 민족을 악마화하면서 우리의 고통은 무능한 정부 때문이 아니라 저 사악한 외부 세력의 음모 때문이다라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나라의 뉴스가 하루 종일 외국에 대한 비난으로만 도배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이 골물대로 골맞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소위 포템킨 마을이라고 불리는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18세기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림반도를 시찰할 때 그녀의 총애를 받던 포템킨 장군이 여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가짜 마을들을 세웠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가짜 건물을 세우고 행복한 표정의 연기자들을 배치해서 여제를 속였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망해가는 국가들은 이런 거대한 세트장을 짓는 데 집착합니다. 수도의 중심가는 화려한 마천루와 네온사인으로 번쩍거리고 국영방송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유토피아 같은 신도시의 모습을 24시간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천루, 바로 뒷골목만 가봐도 전기가 끊기고 하수구가 역류하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죠. 북한의 평양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평양의 여명거리는 화려하지만 그 아파트들의 고층에는 물이 안 나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독재 정권은 돈도 없으면서 이런 무리한 건축 프로젝트에 집착할까요? 바로 시각적인 충격 요법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 밥상에는 고기가 없어도 TV 화면 속에 우리 조국이 쏘아올린 로켓이 우주를 날고 우리 수도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텔이 지어지고 있다는 영상을 보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 마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국민들은 정말 모를까요? 아무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통계를 조작해도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빵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정상성 편향이라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큰 재난이나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우리 돈이 휴지 조각이 되겠어? 정부가 다 대책이 있겠지라고 믿는 것이 매일매일 공포에 떠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듭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낙원이 온다라는 희망 고문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안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매국노나 불안, 조성자로 몰아붙이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들 한 배를 탔는데 왜 너만 재수없게 구멍 났다고 소리치느냐는 식이죠. 그래서 국가의 붕괴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파산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으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붕괴하기 직전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고위층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쥐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다는 속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을 호소하며 금을 모으라고 하고 외제를 쓰지 말라고 선동할 때 정작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이미 외국 유학을 떠나 있고 그들의 자산은 스위스 은행이나 달러로 환전되어 해외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남베트남 패망 당시 사이공의 모습을 보면 미군 헬기에 매달리려는 수많은 시민들 뒤로 고위 관료들은 이미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타고 탈출한 뒤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대통령이 돈다발을 챙겨서 도망갔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에게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신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들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인간 방패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가 망해가는데도 절대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 첫째, 권력자 스스로가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여 현실 파악을 못하는 정보의 감옥에 갇히기 때문이고, 둘째, 경제 파탄을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과 화폐 환상이라는 마술을 부리기 때문이며, 셋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상의 적을 만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쇼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나라,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물론 대한민국은 튼튼한 경제 시스템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고 멸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볼 줄 아는 눈, 권력자가 외치는 달콤한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 그것만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연주 소리에 취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구명조끼를 입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뉴스는, 그리고 듣고 있는 정부의 발표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왈츠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